자, 여러분 교재 14쪽을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수업을 딱히 녹화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들 알다시피 자가격리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업 영상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일반에서 제작이 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학생들 선생님 위두락에다가 수업 영상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잊지 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위두락에 올라올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비록 격리 중이더라도 꼼꼼히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참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 안쪽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를 좀 구할게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네, 목소리 좀 나오니까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면 조용히 하시면 되고, 내 목소리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하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쪽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용되었던 대표적인 외교의 방식인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정기적으로 사실을 파견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가지고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반대로 강대국이 약소국의 왕에게 관작을 수여하면서 그의 영토 지배를 인정해주는 행위를 가지고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강대국의 경우에는 자존심을 높이고 변방을 안정시키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약소국의 경우에는 조공을 바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혹은 더 비싼, 더 값진 것들이 회사, 담례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신의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강대국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또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국제관계에 적용이 되던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주나라의 봉건제 하에서 왕과 제후 사이에 맺어졌던 관계가 바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부터 국제관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바로 한나라 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나라 때부터도 처음부터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한 고조 때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자 그들과 어떠한 방식의 외교를 했었냐면은 화친을 맺었어요. 그죠? 화봉공주를 보내고 물자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한무제 때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면 한무제 때 가게 되면서 한나라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유교의 천명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의관과 같은 그러한 세계관과 현실 세계의 질서가 일치하게 되면서 마치 한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왕이 제후대하듯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한나라와 마치 임금과 신하,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멈춰네 지금? 왜 어디서 띠링 소리가 났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서 난 소리가 아닌가 방금 그 띠링 소리는? 아 그렇군. 네, 지난번에 한번 녹화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재난 문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멈췄어. 그래서 한 30분 정도 녹화한 게 날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아무튼 지배, 피지배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같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 아니었어. 자기 나라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속적인 관계도 아니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단하고 또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비엣은 한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지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죠? 또한 한나라가 힘이 정말로 강력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보다는 직접 정복해서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한 페이지 넘어가서 1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용수, 윤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중간에 하면은 녹음으로 전달이 되겠지, 그지?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보네요. 그렇군요. 반장 따위 없어도 반은 잘 돌아가잖아, 그지? 자, 봅시다.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위촉 오로 나뉘었다가 서진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북쪽에서 오호가 내려오면서 오호 16국 시대가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북조와 남조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수나라에 의해서 재통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가 분열되고 수나라가 재통일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중국이 통일 왕조였던 한 나라에서 분열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나라는 통일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조공을 바칠 나라도 한 나라 하나밖에 없었고 주변 국가를 책봉해 줄 수 있는 나라도 한 나라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중심이 하나다라는 뜻에서 일원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고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중요했느냐?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남북조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적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북조는 남조가, 남조는 북조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이자 라이벌이자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남조는 남조대로, 북조는 북조대로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나라들은 무엇이 필요했느냐? 남북조가 아닌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내 편인지 아닌지, 남의 편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남조는 북조에게, 북조는 남조에게 집중을 하려면은 다른 주변 국가들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밑줄 칩시다. 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 조공과 책봉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상호 간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네, 상호 간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적어도 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자, 봅시다. 물론 나랑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은 제일 좋겠죠. 북조나 남조 입장에서, 그지? 자, 그리고 남북조 모두와 동시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나랑만 맺은 것보다는 조금 덜 좋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이웃의 나라가. 그렇지, 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최악의 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남조뿐만 아니라 북조하고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따져 물어서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적어도 나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처럼 강력한 나라는 나랑만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쟤네랑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하고 우호적인 관계임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여러 나라였고 책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두 개의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에게 동시에 조공 책봉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밑주십시다. 이 시기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한나라 때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론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책봉을 해줄 수 있는 나라, 조공을 받을 나라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인 이론적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조공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여러 나라, 책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여러 나라였다. 그래서 그 나라에게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외교 관계를 다원적 외교 관계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 때 다원적인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남북조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조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적은 북조였고 북조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적은 남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들 국가는 서로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줌으로써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고요. 남조 북조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고구려 같은 강력한 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십시다. 고구려는 어떤 것이 가능했다?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남조는 북조는 고구려가 양쪽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그죠? 다만 고구려를 적으로 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양쪽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미추십시다. 주로 남조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불교, 유학, 건축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불교라든지 율령 이런 것들을 남북조 모두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자, 백제는 주로 어디와? 남조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대요. 자, 우리 이와 관련해서 배운 적 있나요? 남조와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앞에서 인구 이동과 문물 교류 단원 배울 때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그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뭐였었냐면은 남조에서 만들어진 황제의 무덤이 어떤 양식이었었나요? 돌무덤. 벽돌 무덤 양식이었어요. 그지?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게 백제에서 발견되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무령왕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남조와 백제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활발한 문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듯이 남조와 백제는 무척이나 긴밀한 관계였었고 백제는 남조와 주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들 무척이나 피곤하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척이나 피곤해서 지금 당장 시험 보지 않은 동아시아사 따위는 나중에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겠죠? 맞아요. 네, 어차피 녹화해 놓으니까, 그지? 나중에 위드랑에 들어가서 나중에 공부해도 되잖아, 그지? 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할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남북조 모두와 고구려처럼 남북조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북조와 손절을 하냐면요, 고구려가 5세기에 한강 유역을 백제로부터 빼앗잖아요. 그죠? 백제는 그건 정말 국가적인 위기였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백제는 북조였던 북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구려가 우리나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백제가
북위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북위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너네도 우리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고구려도 우리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찌 부모가 두 자식이 싸우는데 어느 한쪽 편만 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양쪽 모두를 응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못 도와주겠다라고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결국에는 백제는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백제의 경우에는 북이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북조와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주로 남조와의 관계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신라 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의 장악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발전할 수 있느냐는 선진 문물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고구려랑 백제에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빠른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라가 한강을 장악하기 이전 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느냐?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백제의 전성기 때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자 백제는 무엇을 추진했나요? 신라와의 동맹,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나제 동맹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신라가 배신을 때립니다만. 그죠? 자, 다시 말해서 한강을 장악하기 이전에 백제가 신라하고 남조와 사이를 중개해 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고구려랑 맞서 싸우려면은 신라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백제 입장에서도 동맹국으로서의 쓸모가 있겠지. 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6세기에 신라는 백제의 중개를 통해서 믿으십시다. 어디와?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제 동맹을 통해서 신라의 경우에는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나제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고 이후에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의 중개 같은 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이후에는 믿으십시다. 신라가 남북조와 직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신라가 중국 당나라와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나당 동맹으로도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윤수야 이해되니? 용수지 참 여기네. 윤수 용수 이해되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은 5세기에는 야마토 정권 시기였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어떤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호족 연합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권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무엇 하려고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느냐? 믿으십시다.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권이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 웨이 경우에는 어디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은 남조 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일본은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섬나라잖아요. 바닷길로 가기에는 남조가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또한 일본 역시 백제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백제가 중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왜는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라라든지 백제라든지 같은 나라들과 활발하게 사절을 교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당시 일본의 외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교과서 5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사진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한위 노국왕인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큰 도장 하나가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도장. 어떨 때 우리 도장을 찍나요? 응? 어떨 때 도장을 찍나요? 내가 나의 권한으로
이것이 진짜임을 확인한다. 내지는 나의 권한은 이것이 진짜임을 확인한다. 또는 뭐 어떨 때 있을까? 동의한다라고 할 때 그죠?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오산고등학교 장인이 들어갑니다. 그죠? 도장이 들어가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오산고등학교 장의 권한으로 이 서류가 진짜임을 인정한다. 내지는 오산고등학교 장의 권한으로 이 학생을 회장,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도장이란 무엇이냐? 권력을 의미해요. 권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금으로 만든 도장 한위 노구광인이라고 하는 거 어떤 도장이냐면요. 이 써있는 글씨 한위 노구광이라고 하는 글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후한을 세운 광무제가 후한을 세운 광무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의 노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1784년에 일본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국왕인이라고 하는 한위 노국왕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또 비슷한 중국 쪽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후한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준다는 것 권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후한의 광무제가 외의 노구광을 일본의 지배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준 도장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는 게 바로 이 한위 노구광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일본이 중국과 처음 외교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도장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도 후한 시기부터 일본은 중국하고 어떠한 외교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거 일본의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자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 때에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이쪽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조와 북조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적은 남조에게는 북조, 북조에게는 남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남북조는 서로 대립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외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절을 교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남조, 북조 둘 다 자기가 원래 중국의 정통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조에서 북조로 보낸 사절을 북조에서는 남조에서 보낸 사절을 조공사절 취급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남조에서는 북조가 보낸 사절을 조공사절로 취급하면서 서로 자기가 중원의 진짜 왕조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나라가 진짜 중국인지 진짜 중원의 왕조인지 결론이 난 상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미치십시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했으며 나아가서 동시에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땠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관계가 바로 남북조 시대 때 동아시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배 피지배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 시기에는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무엇? 의례, 의식과 예절 차원의 것이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아이고 꾸벅꾸벅 조는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안타깝네요. 4월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 요즘엔 더 비싸겠지만 그때도 워낙 비쌌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4년 내내 부모님한테 등록금을 받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이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좀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식된 둘이로서 부모님에게 한번 등록금의 부담을 없애드리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효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학기를 앞둔 7번째 학기 4학년 1학기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성적이 이제 4.5점 만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7개 과목을 들었는데 7개 과목에서 6개가 A 플러스가 나오고 1개가 A가 떴어요. 그래서 4.5점 만점에 4.42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당시 우리 과에서 내가 그게 가장 높은 성적이었어.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대단히 좋았어. 너무나 기뻤지. 나도 이제 제대로 내 자식의 몫을 한번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면은 가장 멋지게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무작정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보통 대학교 등록금은요 1학기 때 3월 안에 내야 되고 3월 안에 안 내면은 한 4월 중순쯤에 가서 한 이맘때쯤에 와서 왜 대학 등록금 안 내냐고 집에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말씀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4월 중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날 이제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야 왜 안 일어나냐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대학 등록금 안 내는데 왜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불을 확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이 나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이거 짜증을 내면서 깨우지마 하면서 이불을 딱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야 가장 극적으로 전달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전달이다라고 하면서 이불 속에서 크크크 성공해서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날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소고기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살면서 한번 장학금은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가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대학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 하는 공부하고는 지금 하는 공부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들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그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런 자기자랑 아닌 자기자랑 하면은 선생님 집사람은 피식하고 비웃어요. 왜냐면은 선생님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8개 학기 중에서 6개 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닌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맨날 져요. 말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우리 마누라. 결혼을 조금 이런 말을 좀 나 녹화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결혼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당나라 시기의 외교관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각에 끝나는 거 맞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한나라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왕조여서 한나라가 중심이 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이론적 관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떻게 된 시기였기 때문에 분열된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채공 관계를 맺는 다원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이 나고 어떻게 되었었나요?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어떻게 되었다? 재통일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렇죠. 이론적인 모습, 당나라가 중심이 된 국제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봅시다. 자, 7세기경에 가게 되면서 인구 이동에 따른 정치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중국을 통일했던 당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아시아 사회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은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그들로부터 선진문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고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에는 그 중국의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패턴이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국이 안정되고 당나라에 의해서 중원이 통일을 되자 늦추십시다. 당나라의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나라는 군사활동과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짱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이러한 당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이 어떠한 나라였느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밑주십시다. 토번이나 돌궐이나 위구르 같은 나라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자, 우리 지난번에 토번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티베트의 송첸캄프 왕 때 전성기를 맞았다. 당나라랑 비단길을 놓고 싸웠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당나라 군대가 철수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설명한 적 있죠. 그죠?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돌궐과 위구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돌궐족의 경우에는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6세기경에 크게 성장을 한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입니다. 북방 유목민족이에요. 그들이 바로 돌궐족입니다. 자, 이 돌궐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꽤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친 꽤나 넓은 유목지역을 지배했던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유목민족이었었고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문자를 사용할 줄 몰랐던 다른 유목민족들과는 달리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최초의 유목민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문화적으로도 꽤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목민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위가 나중에 북주와 북제로 나눠지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었는데 이 돌궐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게 되자 북주와 북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돌궐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서로 돌궐의 공주를 왕의 부인 왕후로 맞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꽤나 강력한 유목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당나라의 국력이 전성기에 이르렀었던 7세기경에 가게 되면서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를 다시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8세기에 나타났었던 이후에 위구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위구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돌궐 한자로로 쓰면 돌궐이고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게? 영어로는 투르크라고 합니다. 이 돌궐족들 가운데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서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게 오늘날 뭐가 되냐면은 터키가 됩니다. 그래서 터키의 조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돌궐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친구 가운데 터키 여행 가서 신혼여행 가서 아이를 임신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애 태명을 돌궐이라고 이게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박돌궐군.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 가운데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한 나라가 한국이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나라가 우리 터키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에 가면 굉장히 이제 잘해주고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3, 4위전이 터키랑 한국이랑 이제 경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키 쪽에서는 형제의 나라와의 만남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 새끼들 무조건 이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짱심지에 불을 켜고 막 이게 축구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터키 사람도 굉장히 많은 군대를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터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 돌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 돌궐족을 몰아내고 유목세계를 장악한 이들이 바로 위구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요, 오늘날 몽골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유목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죠. 중국에 아직도 서북 쪽에 이들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돌궐족과 비슷한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족이고요. 이들의 경우에는 8세기경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8세기에 강력한 유목제국을 건설했던 이들이 또 위구르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꼬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양꼬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위구르족들이 해먹던 음식이었대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조선족들이 배워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장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당나라는
중국이 안정되고 중국을 통일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받아들일 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토번이나 돌궐이나 위구르 같은 나라들은 그러한 당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고요. 오히려 밑줄 칩시다.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토번과 돌궐, 위구르 같은 나라는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거부했느냐? 이유는 첫 번째, 얘네들은 군사적으로 강력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별로 두렵지 않은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당나라하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선진 문물의 수용이야, 그지? 자, 그런데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당나라하고 국가 통치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죠? 얘네들은 유목민족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우수한 선진 문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절실한 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들은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문화적으로도 당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과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딱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당나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고 당과 교류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 교류만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나라들은 당나라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요구했을 때 경제적 교류를 위한 무슨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그렇죠.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조공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뭔가 우리가 물건을 주면은 그에 대한 답례품이 돌아오는 국가들 사이에 무역이고 교역이고 물물 교환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은 군사적으로도 무척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공을 보냈는데 당나라에서 돌아온 회사품이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유추십시다. 경제적인 이익이 기대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 군사적으로 당나라를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당나라는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질서 안에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나라들을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많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중원의 왕조가 주변 국가나 민족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할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그랬지? 화친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믿주십시다. 당나라는 화번 공주를 파견하는 등 그들과의 화친을 통해서 적대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통일 왕조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늘 그들이 중심이 된 조공 책봉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화번 공주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당나라가 주변에 파견했던 대표적인 화번 공주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당나라의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토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혹시 이름 기억나나요? 토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이름의 왕 송첸 캄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라의 문성공주는 이 토번의 송첸 캄포에게 시집을 간 대표적인 화번공주로 이 시기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자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인 활동과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번이나 돌궐, 위구르 같은 세력들도 그러한 질서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지만 이들 나라들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또
선진 문물의 수용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다만 경제 교류를 위해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 관계를 거부했지만 경제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 맺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조공을 보냈는데 당나라가 돌려준 회사가 담례가 그들의 성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당나라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은 이들을 자신들이 원했던 국제질서 안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그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중원의 왕조가 주변 국가나 민족보다 힘이 약할 때 쓰는 화친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을 통해서 이들과 적대관계를 방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강력한 국가였고 중국의 통일 왕조이긴 했지만은 늘 이 중원의 통일 왕조가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강력한 입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라든지 발해라든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당나라가 자국이 중심이 되는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요구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와 용수 학생, 이 영상을 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네요.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은 그냥 컴퓨터 끄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끄세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영수야 잘 들어. 혜인이는 수업 시간에 화장만 했다.